어마어마합니다, 그죠? 평균적인 어떤 그런 뭐 전사율이 뭐 73.5% 정도. 그러니까 이것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경력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부대라고 할 수가 없죠. 뭐 그럴 수 없고, 그런데 문제는 사단 전체 전사율에 비해서 육군 특별기업령 전사율이 상당히 낮다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또 논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 24단 같은 경우는 사단 전체로 보게 되면 96.8%인데 육군 특별기업령으로 보게 되면 84.4%거든요. 한 10%대 조금 넘나요? 그 정도 선에서의 이 전사율에 낮은 전사율을 기록하고 있고, 뭐 19사단도 그렇고 뭐 34단, 44단 다 전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럴까요? 그죠? 이게 되게 이제 중요한 질문일 수 있는데, 그런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는 이 책에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분들의 이제 그 24단들은 뉴기니아 전선에서 파병됐다가 생존해온 사람들이에요.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망푸메라고 하는 걸 자기들의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그 모임에 이 하야시 에이다이라고 하는 일본인 작가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전부. 그래서 책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하야시라고 하는 이 양반은 정황기를 위해서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지금. 놀랍죠, 그죠? 크게 저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은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이 갖고 있는 의미를 뭔가 부여하려면 저와 같은 연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이 책을 보고서는 크게 감동을 했습니다만, 이분들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이 이제 그 뉴기니아라고 하는 지역이 어떤 지역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부 뉴기니아를 이야기합니다. 동부 지역이. 뉴기니아가 크게 있는데 절반 정도가 지역인데, 이 지역은 뭐 보게 되면은 적도 바로 밑에 있어요. 그렇게 돼 있고, 이 섬 한 중앙에는 산맥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데, 산맥의 높이가 어떠냐면은 4,500m? 어마어마한 높은 산이에요. 그런 산으로 이렇게 쌓여 있는데 있고, 마찬가지 이 산 밑으로는 전부 다 늪지대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24단 같은 경우가 지금 여기에 지금 파병이 된 거예요. 근데 지금 현재 화살표로 지금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미군이 지금 현재 계속 일본군을 몰아붙이고 있는 그런 장면들을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일본군들은 해안가로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륙으로 들어오게 되게 되면 몇천 년 동안 누구도 안 들어가 본 지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위기가 더 위험해지게 되는, 산을 넘게 되는 거예요. 놀라운 그런 이제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봤던 그 전사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높게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근데 여기서 그 전사, 그분들의 그 인터뷰 내용이라든가 그 대담 내용을 보게 되면 총 맞고 사망하는 경우는 거의가 없고, 거의 다 흉터병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전부 다 사람들이 저기 전사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흥미로운 것은 이 한국인들은 일본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어려서부터 거친 환경에 익숙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쉽게 적용할 수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놀라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뭐 뱀이라든가 그런 생식 있잖아요. 일본인 같으면 그거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잡아먹잖아. 그죠? 그러니까 바로 생존할 수 있는 거예요. 없어서 못 먹지. 야, 그런 것처럼 그 참 아이러니하지만은
이런 이제 그 성장 환경의 차이가 또한 이런 이제 문제로 연결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점은 그렇고, 이건 이제 24단에 소속된 육군특별지원병들의 조금 더 연대별로 더 구체적으로 좀 내용을 밝힌 그런 이제 숙제 자료가 되겠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연구할 때는 이런 데이터가 있을 줄 몰랐어요. 근데 정말 찾게 되니까 이런 데이터가 또 나오더라고요. 자, 다음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건 군특별지원병 출신으로서 여기 24단 소속으로 6.22 전선에 참전했다가 생존해 온 분들이 이제 거기 남풍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 거기서 이제 자기들이 증언한 내용들을 증언집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정말 뭐랄까, 이분들이 거의 뭐 인간의 세계를 넘어서는 그런 이제 지옥이죠, 거의. 지옥을 지금 넘어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있는데 다 소개하기는 그렇고, 김재현이라고 하는 분이 자기가 자기 자신의 그 당시에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뭐 수영이 뭐 이렇게 길어 있고 말이죠. 벌레가 막 떨어지고 있고, 산이 그려져 있고, 발이 그려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으로 여기 이 상태로 계속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한 내용이죠. 아주 그야말로 뭐 초청 그런 이제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해방 이후가 되겠는데, 이렇게 이제 주민전쟁 아시아태평양에 참전을 하게 되면서 이렇게 육군특별지원병들은 전문적인 군사의식과 실전 경험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강렬한 어떤 그런 국가관, 사생관, 군인관을 내면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40년대 군사연합학교하고 조선경비사관학교 등 다양한 군사학교를 거치게 되면서 초급장교로 임관을 하게 되고, 이런 초급장교들이 결과적으로 제주 4.3 사건이라든가 여순반란 같은 그런 지역에 이제 투입이 돼서 작전을 지휘하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이런 이제 특별지원병 출신 이제 군사계 병력자들이 대한 배춘엽 대장의 그 평가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서는 우선 이 사람들은 인내심이 강하게 단련된 사람들이다, 그런 평가를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평가로는 사상적으로 전혀 불안이 없는 사람들이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당시에 만주군관학교 출신이라든가 학병 출신이라든가 육사 출신 중에는 가입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그런데 육군특별지원병 출신자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걸 여기서 이제 두 번째로 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서는 이 발군의 전투 지휘 능력을 발휘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 거의 한 6년 정도를 전장에서 지금 누빈 거 아니에요. 그런 반면에 예를 들어 육사를 나오거나 뭐 등등 하는 사람들은 식전 경험이 없어요. 그죠? 야,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평가를 하는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유교전쟁기에 대한 움직임인데, 이건 이제 넘어가고요. 이것도 넘어가죠. 시간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6.25전쟁의 영웅들이에요. 6.25전쟁에서 많은 분들이 사실 뭐 피를 흘렸고, 사실 뭐 전과를 올리고 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뭐 저희 테마와 관련해서는 가장 첫 번째로서 내가 높이 평가하는 분이 바로 임북택 중령입니다. 이분은 그 당시 뭐 6.25전쟁 발발 당시에 육사단 7년대에 연대장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북한군 2군단을 약 4일 동안 막아냄으로 인해서 6.25전쟁의
전황을 완전히 바꿔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북한군의 기본적인 계획은 서부전선의 1군단이 밀고 내려오고 동부전선의 2군단을 수원에서까지 내려와서 한강으로 다시 올라가서 서울 시내에서 해가지고 한국군을 격파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전략이었는데 이 전략을 격파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군 2군단이 춘천 지역에서 한 3박 4일 정도를 통해서 착살이 나게 되면서 전쟁 계획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춘천대첩에서 이부택 군령의 이런 용전군 투가 결과적으로 한강 방어선을 구축시킬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냈고, 또 그리고 낙동강 전선을 구축시켜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 등등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제 춘천대첩이라고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춘천대첩을 이야기하지만 이 춘천대첩을 이끌었던 이부택 중령은 누구인가에 대해서는 별로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분은 지금 현재 일본 특별지원병 2기생 출신이고 전남 나중 출신. 이분은 19사단 안에서 근무를 했고, 전역을 할 때는 일본군 상사 계급으로 전역을 했고, 조선경비 상한학교 1기생이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서는 이화량 전투에서 획획한 전과를 올리고, 그 외에도 여러 많은 전투에서 전과를 올린 분이 바로 한병선 중령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이제 육사단 당시 2년대 연대장을 했고요.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은 일본특별지원병 1기생 출신이고, 일본군에서 만든 공수부대의 참살 멤버이기도 해요. 엄청난 분입니다, 이분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바로 낙동강전투, 기계 안강전투에서 용병부터 했던 송해찬 대령, 나중에는 등장이 됩니다만, 이분은 그야말로 전쟁터에서 패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미군들은 이런 송해찬을 두고 타이거 장군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런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나중에 보게 되면, 여기서 단지 생명만 소개했지만, 50년대, 60년대 육군 참모총장 합참이던 국방장관으로까지 승승장구를 하게 됩니다. 이분이 이제 이부택 중령인데, 지금 여기는 한 51년도 51년도 정도가 돼요. 말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춘천대첩을 지금 기념하는 그런 이제 공원인데, 공원이 이름이 조금 이상해요. 춘천대첩 기념품 평화공원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내가 볼 때 평화공원이라고 하는 말은 안 맞지 않나요? 오히려 자유공원이 맞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이제 춘천 MBC가 있는 앞에 보게 되면 이제 여기 건물이 있는데, 거기에 또한 춘천대첩을 유명하는 그런 건물들과 이제 동상이 서 있기도 합니다. 다음은 이제 이거는 이제 한병선 장군이세요. 지금 이거 이제 이 내용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병선 장군은 중일전쟁에 참전해서 금치훈장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했고, 바로 이제 육군 하사관 교육을 받고 받았고, 그리고 41년경에 일본 육군이 공수부대를 만들게 되는데, 그 참설 멤버로 이 한병선 장군이 그 당시 선발이 됐어요. 이분이 지금 이분이에요. 이분이 한병선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군 공수부대에 들어간다는 것은 일본 육군에서도
천대 일의 그런 경쟁을 일치하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상당히 전투 경력이 뛰어난 그런 인물로 볼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송어찬 중대왕입니다. 이게 아마 한 50년대 말 정도가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이분이 지금 현재 10년 거기 4.19 혁명이 일어났을 때 대검사령관을 했던 분이기도 하죠. 박정희 대통령 대학습관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제 책에서는 이제 쓰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사실 박정희를 군내에서 키워준 사람이 바로 송여찬이에요. 박정희는 송여찬이 없었으면 박정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박정희하고 송여찬은 서로가 되게 서로를 좋아했어요. 장도영 중장도 있죠. 그런 게 있고. 그래서 송여찬 이분이 이제 81년도 80년경에 사망을 하게 되는데, 그때까지도 박정희 대통령 계속 지원을 했었죠. 자, 이제 그런 경위가 있고요. 지금 이게 지금 50년대 한 중반 정도인 것 같은데, 박정희 소장이고 지금 중장인가요? 이제 그렇죠. 군사령관을 할 때 이제 그 같이 찍은 박정희를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 것처럼 뭐 키가 엄청나게 차이가 나죠, 그죠? 아 진짜. 거의 뭐 거인 같아요, 그냥. 자, 그런 모습들이 있고요. 이건 이제 인천제철 그 사장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이 방문을 했는데 같이 찍은 사진이에요. 이건 이제 박경원 대령인데, 이분이 일본 특별기업령 2기생이었고, 이분은 일본 육사에서 그 조교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랬다가 해방을 맞고 이제 미국을 했던 분인데, 지금 이 사진 같은 경우는 어떤 사진이냐면은 53년 7월경에 지금 막 공세를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분은 지금 현재 이 부대가 뭐냐면 백골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뭐 백골연대 가장 마지막 연대장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기도 하죠. 뭐 그렇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뭐 사람들은 내가 이 책 제목이 막 충성과 반역이라고 하니까 그 무슨 말이냐 막 이제 그런 거 이제 질문들, 의문들을 많이 제시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성이 없어요, 그죠? 실체성이 없는 거에 저기 충성할 필요 없는 거 아닙니까? 반역해도 상관없어요, 그런 거. 그런 것처럼 민족을 반역하고 일본에 충성했기 때문이야말로 대한민국에도 충성할 수 있었다. 저는 그런 가설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국가에 대해서 충성을 한다는 것도 해봐야 할 수 있는 거지, 모르는 데 없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런 가치가 있는 의미를 이제 포함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일본 특별지원병들은 일본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두 개의 어떤 그런 조국에 대한 그 충성과 반역의 어떤 그런 양가성, 등가성을 몸소 체험하고 실천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한국에 대한,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 일본에 대한 충성도 가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일본에 대한 가치, 충성이 있어야만이 대한민국에 대한 충성도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양가성이 있고 등가성이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런 우리로 저는 이 키워드를 그렇게 또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일꾼 특별지원병 문제를 보게 되면은 바로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어떤 그러니 창국과 건국과 허국의 하나의 주역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았을 때 우리는 그러면은 일제 시대를 우리는 그런 거 어떻게 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한 논점일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여러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이 일정기라고 하는 것은 바로 대한민국이 탄생할 수 있는, 창성될 수 있는 역사적인 모듈이 형성되고 성숙되는 그런 시기였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야, 그것이 없이는 3년 만에 대한민국 건국을 상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대 국가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프랑스 같은 경우도 거의 100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이게 간단하게 성립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점에서 바로 이 대한민국이 성립될 수 있는, 건국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조건들이 바로 일제시대에 만들어져 왔다. 그렇게 봐야만이 이 앞뒤가 맞는 이야기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계에서는 그것을 진짜 개화시켰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창성기였고 한국인들은 일제 식민지 과정을 통해서 일정기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군대국가였고 국민으로 재탄생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즉 이제 그 전에는 그야말로 가족과 집안 정도의 관계로서 사회를 바라봤는데 이제 국가라고 하는 것을 의식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한국인들이. 이 점이 상당히 이 일정기를 거치게 되면서 경험한 가장 큰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었다 그렇게 보고. 자, 그랬었기 때문이야말로 48년 대한민국이 건국이 가능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점에서 조금은 한국인들이 보면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이 일제가 남긴 가장 큰 유산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나는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언니는 불편했었어요, 박사님.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지금 마지막 저 말에 저도 실감을 해요. 상황이 바뀌어요. 예. 상황이 바뀌어요. 아니 그런다고 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그죠? 맞아요. 아니 그런 생각을 역사관을 새롭게 갖게 되면은 우리는 훨씬 더 우리 사회를 더 깊게 이해해낼 수 있어요. 이해하고 성장할 수 음. 있게. 그래야만 우리는 또한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진짜 세 번째. 야, 그 전에 이제 있고, 야, 이건 이제 좀 모르겠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에 충성을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충성을 합니다. 그럼 바로 앞서 육군 특별지원병의 사례를 가지고 충분히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두 번째 문제죠. 분명히 일본에 반역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반역합니다. 맞습니다. 반역자는 여기다 넣어야 반역이야.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친구. 응? 친구. 빙고. 맞아요, 맞아. 여기다는 야, 김구가 상당히 대표적인 인간이지만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연구가서를 제시하니까 막 이거 뭐야 외관으로 막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죠? 분명히 이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반역자는 어디 가도 반역하고 조심하는 거. 일본을 반역하고 대한민국 세우시는 분 이승만 박사. 자, 다음은 이제 마무리가.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한마디 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키워드를 대한민국의 자식을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우리는 막 거기 지금까지 오래도록 사람들은 친일파 해가면서 그걸 왜야말로 그렇게 그 비하를 하고 폄하를 하는데 갈라치기 한 거야. 까놓고 보면은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앞서갔던 그런 역사적인 경위를 전부 다 우리가 포함해서 본다면 친일파가 세웠어요, 그죠? 네. 그리고 친일파가 지켜냈습니다. 그리고 친일파가 발전시켰어요. 부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 일제의 시기를 산 사람 중에 친일파가 아닌 사람이 없다니까. 맞습니다. 죽은 사람. 우리가 할머니죠. 그런데 무슨 국적이 무슨 대한민국이라는 거 말 같지도 않는 이야기를 계속 하고 약하고 그러죠.
야, 그건 진짜 거의 병이라고 보는데, 그건 아닌 것 같고. 그런 면에서 나는 뭐 사람들이 뭐 친일파가 어떻고 이러고 되면은 나는 전혀 뭐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다. 알겠다. 자, 뭐 그런 것처럼 조금 우리가 그 오늘 내용이 이제 거칠게막이 내용들을 제가 소개를 했는데 여러분들이 뭐 시간 되고 그러시면 책을 한번 사보시면은 장나라하게 아주 뭐 저기 다이나믹한 내용으로 잘 정리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서점에는 없다는 건가요? 제가 팔게요. 서점에는 지금